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도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인 저 말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거든요. 웃기게도 저는 그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그 이유를 납득하기 위한 자책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지도 않던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바람이 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도 시간의 문제일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도요. 오늘은 문득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즐겨 듣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둡고 막막하기만 하던 지옥의 터널을 지날 때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곳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중견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 공채 준비를 했었지만 면접에 취약한 탓인지 그도 아니면 그냥 저의 능력 부족인 탓인지 번번이 서류가 통과되고도 면접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곧장 취업을 했죠. 사실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미련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 준비로 2년간의 공백이 생긴 터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덮어놓고 백수 생활을 연장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더는 누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회사들 중 그나마 가장 조건이 좋았던 지금의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민경호 씨, 어제 제가 말했던 내용 수정했습니까? 아, 네. 수정한 파일들 서버에 새로 업로드 해뒀습니다. 아, 수정한 게 그거였어요? 난 수정이 전혀 안 된 줄 알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요. 수정하면 뭐래? 일을 제대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직무교육과 연수를 듣고 바로 위에 사수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지만 매일매일이 실수의 연속이었거든요. 솔직히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2번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는 사수와 항상 화가 나 있는 팀장님,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부장님까지. 회사 적응에서부터 업무까지 모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입사 동기들의 사정도 딱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진땀을 흘려가며 일하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퇴사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회사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저의 문제인지 신입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자기들도 마찬가지라는 두리뭉실한 답변만 해올 뿐이었고요. 결국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버텨야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계속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도 채워서 다른 회사에 중고 신입으로 쓸 경력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컸고요. 그러던 것이 1년, 2년. 결국은 신입 딱지를 뗄 무렵쯤에는 회사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업무 체계가 없는 것마저 체계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마음도 편해졌죠.
어느새 제 아래에도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부사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대기업에서 자리를 잡은 대학 동기들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죠. 이 회사에서 우선 저의 실력부터 키운 뒤에 있는 자리에서 진급을 하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하자고요. 마음을 달리 먹으니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협업 프로젝트가 마음 맞는 구성원들로 짜이는가 하면 맡았던 프로젝트마다 대박이 났고 자연히 고과도 잘 받게 되어 조기 진급에도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뿌듯함도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저의 신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소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질 만큼 그 사람은 얼굴을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 5년의 열애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고요.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예쁜 아내와 지금처럼 평생을 서로 응원해주며 잘 살 거라고 믿었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고 크게 싸운 적도 없었으니 저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결혼 생활은 말처럼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반년쯤 지나자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로 시작했었죠. 원래는 아내가 저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아내는 더 자게 놔두고 제가 알아서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을 챙겨 먹고 출근을 했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밥하기가 귀찮다며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저를 조르고는 했습니다. 요즘 계속 배달 음식 먹었잖아. 나 이제 배달 음식 좀 질리는데. 그럼 다른 메뉴 먹으면 되지. 내가 요 앞에 새로 생긴 가게에서 시켜볼게. 아니, 우리 그냥 집밥 먹으면 안 돼? 밥 쏠 때 밥도 없단 말이야. 지금부터 차려도 1시간은 더 걸려. 근데 당신 배고프다며? 배고프긴 한데 배달시켜도 1시간쯤 걸리지 않아? 제가 집밥 먹자고 얘기를 꺼내면 아내는 대놓고 토라진 티를 냈습니다.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얼굴에서부터 삐진 티가 나는 걸 숨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알았어. 오늘은 힘들면 내일 집밥 먹자. 나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밤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와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직장에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하던 일을 관두고 가정주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달리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결혼하고는 힘들고 피곤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요. 사실 외벌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에 저도 선뜻 그러라고 대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벌이가 가능할 정도로 벌었다면 물론 1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는 대신 적어도 본인이 저녁밥은 매일마다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차려주겠다고요. 연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요리 솜씨는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데이트를 나갔던 어지간한 맛집보다도 더 괜찮았죠.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밥이 꼭 중요했던 건 아니고 저렇게 일하기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리고 평소에도 일할 때마다 일터에 진상이 많이 나타나서 힘들어하던 게 항상 안쓰러웠거든요.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조금 빠듯하더라도 서로 아끼면서 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편하게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결혼 후에 아내는 눈에 띄게 행복해했습니다. 뭐랄까 사람이 엄청 활기가 있어 보였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낮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집에서 쉬니까 너무 좋아. 집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당연하지. 원래는 지금쯤 직장 상사랑 진상들한테 시달리면서 파김치가 되어 있을 시간인데. 업무는 또 좀 많았어? 너 맨날 야근했잖아.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지금은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을 때 편하게 밥 먹고, 놀고 싶을 때 놀잖아? 아마도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 싶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아내가 산책도 할 겸 아파트 입구까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들고 제잘제잘 오늘 있었던 하루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죠. 오늘을도 뭘 먹었는지, 무슨 일로 행복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소소한 일과들에 대해서요.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 저도 직장에서 쌓였던 피로가 씻은 듯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건 막연했던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처럼 매일 저녁을 잘 차려주더라고요. 점심때쯤이면 항상 회사에 있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먹고 싶은 메뉴가 있냐고 꼬박꼬박 물어왔습니다. 제가 메뉴를 얘기하면 아내는 낮에 미리 시장을 봐두었고요. 그리고 예상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을 고슬고슬 지어놓고 식탁 위에 메인 메뉴를 세팅해 두었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먼저 맞아주는 건 늘 맛있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당연히 고마웠죠. 아무리 가정주부라고 해도 매일매일 다른 메뉴로 밥을 차린다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는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대학 시절 자취를 할 때 제 입에 들어가는 라면 하나조차 직접 끓이기 귀찮았던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비록 본인이 요리를 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어도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밥 타령을 하면 쫓겨난다고. 저 같아도 싫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얼굴만 보면 밥 차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저는 속으로 아내가 매일 밥을 차리지 않더라도 기꺼이 이해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추억은 딱 6개월 가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내가 점점 요리를 귀찮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름에는 불 앞에 서 있기 덥다고 했고, 여름이 끝나고 본인이 하는 음식이 질린다고 남이 해주는 걸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면 지난번에 장을 본 뒤 유통기한이 넘긴 식재료가 비닐봉지 째로 처박혀 있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거나요. 유통기한을 자꾸 넘기면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시장도 보지 않더라고요. 집에 남아있는 건 온통 간단하고도 길게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 뿐이었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들이나 먹을 만한 라면에 즉석밥, 참치캔 같은 것들이요. 이쯤 되자 아무리 결심을 했던 저라도 도저히 집밥 먹자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저녁이 7번이면 그중 2번 정도는 저녁을 차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문제는
저녁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안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원래 요리를 아내가 하면 설거지는 제가 하고 아내가 빨래와 전반적인 청소를 하면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 집은 늘 어지러져 있고 빨래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보, 나 입고 갈 셔츠가 없는데? 거기 옷걸이 옆에 남은 거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양말도 없는데 빨래 안 했어? 어제 날씨가 흐리길래 안 했지. 오늘 할게. 어제 입었던 옷 한 번만 더 입고 가면 안 돼? 빨래는 집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는데 나시 탓이 웬 말인지 누가 보면 햇빛에 직접 빨래를 넣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어제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두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는 했습니다. 양말은 가는 길에 한 켤레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이쯤 되니 슬슬 궁금해졌죠. 제가 출근하고 나서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요. 아내에게 가장 먼저 생겼던 변화는 사람 자체가 눈에 띄게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내는 자기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요. 그래서 아무리 야근을 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꼬박꼬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점심은 건강식으로 샐러드 도시락을 만들어서 다니는 등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큼 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죠. 옆에 있던 저까지도 자극을 받아서 같이 헬스를 등록하고 몸매 관리를 시작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사가 귀찮다며 항상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를 입고 화장은커녕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고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편하다니 씻거나 꾸미지 않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짜증이었어요. 나 오늘 낮에 동창 모임 다녀왔잖아. 그게 오늘이었지? 재밌었어? 어느 날 주말 잔업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왔더니 뜻밖에도 잔뜩 화가 난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모처럼 약속이라고 며칠 전부터 좋아하더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내 친구 선미 알지? 우리 결혼식 때도 왔었잖아. 선미 씨. 당신이랑 친하다고 했잖아. 걔가 완전히 딴판이 돼서 나타났더라고. 요즘 하도 바쁘다고 해서 나도 잘 못 만났었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연예인이 돼서 왔더라고. 그래?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병원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얼굴이 엄청 예뻐졌어. 물어보니까 그냥 피부과만 다닌 게 전부라는데 남편이 아예 피부과 패키지를 끊어줬대. 걔가 원래 피부가 진짜 안 좋았거든?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명계였단 말이야. 아내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계속 애꿎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렇구나. 선미 씨 내가 저번에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던데. 아무튼 피부과 효과가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 성형도 살짝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원래 피부는 돈 쓰는 대로 효과 보는 거야. 연예인들 봐. 얼마나 피부가 탱탱해. 그게 다 피부과에 돈 바르고 유지하는 거잖아. 돈만 있으면 주름 하나 없이 살 수 있다니까? 부러워 진짜. 기집애 시집 잘 가더니 아주 얼굴이 폈어. 당신은 그런 거 안 해도 예쁜데 뭘 부러워해. 내 눈에는 당신이 선미 씨보다 100만 배는 더 예뻐. 됐어. 그리고 엄청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서 애 낳은 애도 있었거든? 걔가 애 안 낳은 애들보다 얼굴이랑 몸매가 더 좋더라. 무슨 애 엄마가 이렇게 상태가 좋냐고 하니까 얘도 전부 상주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24시간 아줌마가 봐준대. 본인은 자고 싶을 때 자고 수유하고 싶을 때만 수유한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운동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내는 이렇게 자꾸 본인의 친구들과 본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라는 게 원래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법이잖아요. 아내는 모임을 나갔다 오면 눈에 띄게 기분이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없을 때도
집에서 친구들의 SNS 계정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다들 너무나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시집을 잘 가는 바람에 편하게 산다는 게 요지였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친구들은 다 피부과를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백화점에 스파를 하러 다닌다는 것이었죠. 부잣집에 시집간 애들은 피부가 무슨 20대 초반처럼 탱글탱글하고 시집을 잘 못 가서 어렵게 사는 애들은 얼굴 가득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늙었더라면서요. 저런 것만 보고 저런 것만 생각하니 당연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요. 나중에는 둔한 저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아내는 짜증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뭘 하라는 거야? 뭐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든지 하고 싶은 운동이라도 다시 하든지. 저는 아내에게 나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저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해보던 아내는 이내 뭘 배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등록하라고 카드를 주며 등을 떠밀었죠. 연애하던 시절에 뭔가를 배우러 다닐 때 그래도 재미있어 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생기라도 되찾았으면 싶었죠. 먼저 끊었던 것은 베이킹 학원이었습니다. 빵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 베이킹을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3달짜리 과정이었죠. 신나서 재료도 사고 베이킹을 하려면 오븐도 필요하다길래 얼른 오븐도 사주었습니다. 처음 1달 정도는 꽤나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았는지 매주 학원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가져와서 저도 먹여주고 집에 있는 오븐으로 실습도 해보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한동안 빵 파티를 벌일 정도였죠. 불 꺼져 있던 주방이 모처럼 온기를 되찾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도 1달이 지나자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야? 나 오늘은 몸살 기운이 좀 있어. 못 가겠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에서 빵 만드는 연습도 안 한다 싶더니 급기야는 나중에는 학원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 가기에는 몸이 안 좋다느니 날씨가 너무 안 좋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요. 뭐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었죠.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다길래 그 비싼 학원비를 내줬고 가죽공예니 다육공예니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배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달을 채 못 가더라고요. 학원비 내주면 곧 흥미를 잃고 관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흥미라도 몰두할 거리가 생겨서 짜증을 덜 낸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즈음 가족 모임에서 아내 사촌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집갈 남자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짜증이 다시 시작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내에게 생활비를 좀 줄이자고 했는데 그게 기폭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아껴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뭘 다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당신 아껴 쓰고 있는 거 나도 알지. 근데 카드 내역서를 봐. 지금 결혼한 뒤로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줄여도 될 항목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뭘 줄일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말을 해봐. 저는 1달의 월급으로 대략 세후 5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수당을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요.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외벌이로 치면 결코 넉넉하지는 않은 금액이었죠. 이제 대출이 1년쯤 남은 소형 아파트와 오래된 중형 중고차 1대, 이게 제가 가진 자산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보험금과 적금들이 자잘하게 나가고 있었고요.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조금이나마 저축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한 뒤로 저축이라고는 단돈 10,000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계획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당을 받으려고 주말 출근도 열심히 나갔고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어지간해서는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은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매달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600만 원인 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번 달에는 나 정형외과 다닌 거 병원비가 빠져나가서 그렇잖아. 그럼 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을까? 아니, 누가 병원을 가지 말래? 그런 건 당연히 가야지. 병원비처럼 꼭 나가야 하는 특별한 지출 말고 평소에 자잘하게 줄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집에 커피 머신 다 있는데 꼭 나가서 마시는 커피 같은 거. 그럼 나는 나가서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셔? 매일 나가서 사 마시잖아, 당신은. 그럴 거면 커피 머신을 사자고 하지를 말든가. 이중 지출이잖아. 저거 살 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앞으로 커피는 집에서만 마실 거니까 좋은 거 사야 된다고 우겨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구매했잖아.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걸 거의 안 쓸 거면 기계를 저렴한 걸로 샀어야지.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는 카페는 안 가면 되잖아. 좀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었거든요. 그럼 또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죠. 결국 대화는 항상 원점이었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확연하게 줄어버린 대화가 그 반증이었죠. 저희는 한 집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서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답답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죠.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찾으려 힘들어하는 시간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정말 어이없게도 아내가 식탁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울린 핸드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핸드폰을 분신처럼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은 예외던 게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울리다 말 줄 알았던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바람에 제가 화장실에 가져다 줄까 싶어서 집어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메시지 한 통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액정화면에 불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읽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요. 물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아내 친구인가 싶었지만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그날따라 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메시지 창을 열어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되짚어 갈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잘 들어갔냐든지 또 보고 싶어 죽겠다든지 심지어 남편이랑은 언제 정리할 생각이냐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채고야 말았죠. 누가 봐도 이건 남자겠구나 하고요. 왜냐하면 대화창의 말투도 도무지 여자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 핸드폰 속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손에 들린 본인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놀라 제 쪽으로 뛰어왔죠. 핸드폰을 낚아채 가려는 걸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놓으라는 소리를 지르는 아내에게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당신 다른 사람 생겼어? 내 핸드폰 봤어? 아내는
맞다 아니다는 대답 대신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실 답변은 그걸로 충분한 셈이었죠. 어차피 들켰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내는 불륜 사실을 크게 숨기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을 알고 있기도 했어요. 언제 이혼할 거냐는 상간남의 질문에 아내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는 대답을 한 걸 저는 이미 봤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좋지 않기는 했지만 바람이라니. 그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충격에 빠진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현실이라니?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잖아? 10,000원짜리 한 장에 쩔쩔매면서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못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돈 때문에? 겨우 돈 때문이라니. 다들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 결국은 돈 문제인 거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기가 막혔고 마지막에는 허탈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돈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도 몰랐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죠.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는 저에게 아내는 태연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당신 능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잖아? 결혼할 때는 이제 나 고생 안 시키겠다며.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게 당신이 말한 행복이야? 당신은 행복했는지 몰라도 나는 전혀 아니었어. 내 친구들은 다들 시집 잘만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용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생활비 더 줄이라는 말이나 듣고 살아야 하냐고. 아내가 만난 남자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자수성가했지만 자산이 몇십여 개 이르는 부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본인의 친구와 본인을 비교했듯이 아내는 그 남자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했어요. 반성은커녕 바람을 들키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저를 몰아세우는 아내가 징그럽게 끔찍했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지금껏 아내가 불륜을 해왔던 사실도 몰랐던 것도 저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사랑했던 것도 그리고 이 상황이 닥치자 할 말이 없다는 사실조차 전부 다요. 아내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내뱉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것은 제 쪽이었어요.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아내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이니 뭐니 처음에는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게 다 무슨 헛짓인가 싶어서 그만 협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요. 그냥 더 이상 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소송인에 모내하면서 아내 얼굴을 더 보는 것도 끔찍했고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병원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탄을 하셨죠. 협의 이혼은 왜 해줬으며 왜 너만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하시면서요. 들려온 소식으로는 저와 이혼한 후에 아내는 곧장 그 상간남과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아주 폈더라는 소식과 함께요. 제 친구들은 그나마 아이가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미로 아닌 미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아이는 아이대로 또 문제고 거기다 아이한테 가는지도 모를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을 거라면서요.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안 하던 술도 했고 담배도 했죠. 그렇게 병원도 다니고 폐인 생활도 해보고 부모님께 욕도 들어가면서 반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문득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옆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그리고 약도요. 그 뒤로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내 구상은 해왔었지만 선뜻 저지를 용기가 없어서 시작할 수 없었던 어플 개발 사업이었죠. 지금은 히트를 치고 있는 AI 기반의 챗봇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템이 확실했고 이걸로 성공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저와 함께할 파트너를 먼저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 1명과 선배 1명이 합류했어요. 대학 동기는 저와 함께 개발을 맡았고 선배는 자금을 대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운도 좋았고 무엇보다 시기를 잘 읽은 탓에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사이트가 데이트를 쳤거든요. 나중에는 해외 투자 제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 제안도 쏟아져 들어왔죠. 회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셋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3년 만에 본사 직원만 1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더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고요. 편안하게 잠이 들기 시작한 것도 생각해보면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전 아내의 생각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가끔씩 떠올리는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한 가지 고마운 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할 때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 때문에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도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다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 해도 2번 다시 그때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생각이 오늘날의 저를 키우게 된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회사 외부 미팅 건으로 찾아갔던 레스토랑에서 전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죠. 그 사람도 저도 서로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경우 씨. 오랜만이네. 먼저 저를 알아본 건 전 아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인 탓에 레스토랑 내부는 이미 어두웠고 테이블마다 조명을 밝힌 상태였죠. 잘 차려입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에만 몇 달이 걸린다는 곳이었고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전 아내는 이곳에서 마주친 게 조금 당황스러운지 웃더라고요. 그 월급 받고 이 비싼 식당에는 어쩐 일이야? 당신이 이런 곳에도 올 줄 알아? 그러게, 미팅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미팅이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나랑 살 때는 이런 데 한 번 오면 메뉴판에 적힌 가격 보느라 정신이 없다니. 그 말에 전 아내와 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결혼기념일에 아내를 데리고 친구에게 추천받은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너무 놀랐던 시절 말입니다. 그 식사 한 끼에 50만 원을 태운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소비였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잔뜩 기대를 하며 자리에 앉았고 이미 메뉴판은 받아들었고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하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장이 벌렁거리던 그런 때였죠. 문득 그 말을 들으니
세월이 흐르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에 반해 전 아내는 정말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변함이 없었고요. 잠시 제가 옛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아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민 대표님 아니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윤 대표도 잘 있나요? 그럼요. 그이 잘 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신기해라. 너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 우리 남편이랑 같은 골프 모임. 거기 회장님이시거든. 나도 같이 여러 번 뵌 적 있지. 설명한 대로 저희는 같은 골프 모임 소속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알게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져서 따로 식사 자리도 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저처럼 회사를 퇴사하고 IT 쪽의 스타트업을 막 창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저에게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거듭 부탁을 해왔고 계속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저는 이래저래 팁을 많이 전수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맨땅에 헤딩을 하던 시절도 생각났고 그래도 학교 후배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 뒤로 저 커플은 저만 보면 거의 은인을 대접하듯이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윤 대표에게 제가 잘 아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요. 전 일행이 있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조만간 또 연락 드릴게요. 저는 일단 약속 시간이 다 되어 레스토랑 홀로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저쪽도 저희와 대각선에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더라고요.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의식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아내가 하도 제 쪽을 계속 돌아보며 친구에게 쏙닥거리는 모습이 보여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다 들릴 정도였어요. 주로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아내 친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마도 본인이 아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달했겠죠.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던 전 아내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경악에 휩싸인 채로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미팅에 편안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전 아내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죠. 여기까지는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이 좀 갑작스러웠지? 미안해. 나도 용기 많이 내서 온 거야.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로 3달쯤 지나갔을까요? 그동안 또 머리에서 지워졌던 전 아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주말이었지만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한 상태였죠. 별일 없는 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옥으로 쓰고 있는 회사 1층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자고 답변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1층으로 내려가자 전 아내가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제 만날 이유가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아내는 사옥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이런 데는 임대료가 얼마나냐는 뜬금없는 소리를 인사말로 내뱉더라고요. 저는 물론 대꾸하지 않았고요. 용건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해. 나 다시 들어가 봐야 해. 사실은 나 그때 당신 만나고 많이 놀랐어. 당신 사업한다는 얘기 듣고도 좀 놀랐고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하긴 회사 다닐 때도 당신 능력은 좋았지. 진급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전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조금 민망한 얼굴을 하던 사람은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당신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아직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더라고. 나한테.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는 소리가 사랑 타령이라니요. 무슨 말이야?
당신 재혼했잖아. 나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 뭐라고? 솔직히 그 사람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 돈 때문이었지. 10살이나 많은 사람을 뭐가 좋다고 사랑하겠어? 그냥 당신이랑 만나면서 돈 때문에 힘든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잘해보자고? 응. 당신 보니까 다시 가슴이 뛰더라고. 내가 사랑한 건 당신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전 아내는 거의 울 것 같은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예쁘긴 엄청 예뻤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저였다면 아마 저 얼굴에 그대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당신 남편 망했다며? 어? 그래서 지금 이래? 이혼할 때 위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나 봐?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유가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난 당신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다시피 바빠서 당신 만날 시간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전 아내가 얼떨결에 벌떡 일어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이 엄치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던 건 협의 이혼 서류에 사인해 준 걸로 다 갚았어. 나 이제 당신한테 남은 미련도 감정도 없어. 경호 씨, 내 얘기 좀 들어봐. 당황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전 아내가 재혼했던 남자는 공연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잘 나갔었죠.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재혼을 하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재혼을 한 이후로 마스크 시국의 세계적인 어깨 불안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재무 상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꼬인 상태였는데 회사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것도 결국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날 아내와 레스토랑에서 만난 뒤에 아내를 소개해줬던 동창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게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의 마지막 만남까지도 이렇게 좋지 않은 그림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좋았던 시절의 추억으로라도 미화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 아내와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끔찍했던 순간들이 찾아와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것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